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제 표결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국회가 앞으로 좀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일이 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참사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지 정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조사들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첫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41일째입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 지금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자, 국가수사본부 내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한 90여 건의 압수수색도 했고요. 여기저기 다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네. 지금 좀 미진한 거 아니냐,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준비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보시죠.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마약 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병까지 마약 검사. 예. 그러니까 네, 얘기하십시오. 네. 당시에 애초에 좀 마약 수사를 위한 경찰이 현장,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 때 너무 많이 배치됐던 건 아니냐. 네. 오히려 교통 통제를 하고 좀 이 인파를 좀 단속하기 위한 그러한 기동대를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맞습니다. 얘기는 초기부터 나왔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까지 경찰이 마약 검사를 다 했고 네. 지금 유류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또 이렇게 체육관에 놓기도 했었는데 400여 점을 다 꼼꼼하게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상당히 좀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참사 이후에 정부 대응이 참 부실했다라는 지적 많이 네네.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마약 검사하는 게 네. 참사 진상규명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없어 보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인 민주당 이게 일종의 좀 정부가 이 참사의 원인을 마약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꺼집어내는 예.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마약 검사를 했고 유류품에서 검찰은 안 했느냐 했는데 자, 이 광주지검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장례식장이 전국 여러 군데 산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유가족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자, 이 마약 부검을 좀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한 사실이 나왔고 검사가.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뒤늦게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위 단계인데 이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 90명 희생자의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모이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가족들이 다 마약 부검을 권유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죠. 예. 변사의 경우에는 부검이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압사 그날 밤부터 심정지인데 지금 이 인파가 많이 몰려서 뛰어서 구조해내는 과정까지 다 전 국민이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사인은 명확한데 왜 마약 부검을 권했을까?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부검을 하든가 유류품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네. 초기에 이제 이 마약 수사에 또 중점을 두었다는 사전적인 얘기도 이제 네. 흘러나왔고요.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마약 부검을 권유받은 유족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참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 정도의 유족은 이게 예. 당연한 절차인가 보다. 아. 이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응한 가족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대다수 가족들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게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아이를 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 네, 하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마약 성분을 검사한 과정에서 시신의 이제 이 옷을 네. 너무 좀 이렇게 헤쳐놓고 갔다. 아, 뭐 이런 네,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수사기관의 마약 부검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요. 네. 어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한 장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검과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군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 절차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약 검사를 한다. 네.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하시는데 유가족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 이태원에서 이렇게 참극으로 사망한 것도 안타까운데 네.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약 수사에 애초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이제 주장처럼 마약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 제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조금 이 마약에 대한 문제는 유가족들은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이제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참사 당시 전후로 해서 네. 현장 관리나 그 관련된 책임자들이 네. 제 역할을 다 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이런 부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진상 규명과 관련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무부 장관도 사인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유가족은 아직도 사인을 모르십니까라고 되묻고 있어요. 네. 예. 압사가 사인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책임자 처벌이에요. 네. 책임자를 가려내야 되는데 보시죠. 윗선 수사는 먹구름이다. 지금 41일 됐습니다. 예. 특수본이 활동한 지가 꽤 됐어요. 네. 90여 곳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행안부도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왜 행안부 장관실은 빠졌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결국은 현장 책임자들 선에 머물러 있어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네. 그리고 이제 용산소방서장, 이런 인물들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고 일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지금 용산서의 112 상황실 맡았던 책임자하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구속영장이 심지어 기각됐어요. 네. 뭐냐 하면 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이거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과실치사상은 이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잘못이 있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예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네. 우리가 현재 아는 바. 네. 그러니까 이게 혐의 제대로 적용한 거야. 네. 법조계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서 더 위로 갈 수 있겠는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서울경찰청 있잖아요. 그 위에 경찰청 있잖아요. 네. 그 위에 행안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언제 가겠는가? 네. 그러면 수사가 여기서 어영부영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답답함이 유가족들 안에서 아니 근데 사실 올라오는 처음부터 상황이에요. 네. 특수본이 설치될 때부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게 네네. 이게 가능하겠느냐 네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경찰 그러니까 특수본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답니까? 특수본은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고 네. 최대한 이제 이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밝혀서 지금 입건만 뭐 줄줄이 됐는데 입건이라는 건 그냥 수사선상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네. 고소고발 들어오면 다 수사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제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네. 물음표가 막 찍히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족은 지금 똑같은 네. 지금 이 최욱 앵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가족이 가족을 수사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정조사에 우린 희망을 걸고 있고 네. 특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검찰도 사실은 수사할 수 있어요. 나설 수 있는데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마약 부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유가족들의 검경에 대한 불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윗선 수사는 정말 먹구름인데요. 네. 지금 유가족 요구 중에 강력한 한 가지가 그럼 최종 책임자는 그 이상민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예.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만둘 뭐 모양새는 보이지도 그렇죠. 않고 책임자라는 인정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대통령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중대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이 맡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않는 것도 네. 유가족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종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그렇다 치고 네.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발의했는데 예. 애초에 어제 의총에서 논란이 있었죠.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예. 가결된다 하더라도 해임을 건의하는 거죠. 네. 그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탄핵 소추를 또 발의하는 건데 네. 이거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정의당은 탄핵 소추로 가자. 거부할 게 뻔한 걸 왜 하느냐.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단계를 다 거쳐보자. 그런데 그럼 내일 만약에 가결되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거부하면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수순은 국정조사 해보고 네. 그 후에 탄핵 소추를 할지 네.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지금 두고 있는 입장이어서 네, 네. 사실 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네. 하나가 더 남았나 보군요. 이 세 번째가 네. 지금 좀 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압사는 빼라.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은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인은 압사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최종적으로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네. CPR을 해도 많이 살려내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밀집된 공간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끼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짐 그리고 이제 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 네네. 그러다 결국 안타까운 상황 이 참사가 벌어진 건데 왜 애초에 이 쌍방향 통행을 좀 일방으로 흐르지 않게 네. 하고 경찰 배치를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애초에 지금 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고 네. 참사 다음 날 일요일 오전 9시 45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 이 상황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 안에 관계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회의가 대통령 주재 회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전달이 내려옵니다. 주재 회의 예. 이후죠. 대통령 주재 회의 이후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표현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이태원 사고라고 해달라. 이게 표현에 대한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이후의 과정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합동 분향소도 애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였어요. 네네. 근데 이것을 왜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라고 쓰지 못하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나중에 지자체별로 바꾸긴 했어요. 그런데 압사라는 표현을 빼달라고 애초에 상당히 네. 일찍부터 됐던 것 그리고 참사를 쓰지 않고 사고를 썼던 것 희생자를 쓰지 않고 사망자를 썼던 것 이게 뭔가 참사의 상황을 좀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근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압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이게 가려지겠느냐. 네. 압사 사고는 명확한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네. 그 언론은 다 압사라고 또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적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이었다. 아니 근데 평론가님 이게 지금 압사는 빼라고 했다는 네. 이것이 네. 참사 다음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을 그럴 시간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 용호를 네. 정리하고 있었고 용호에 관심을 네, 갖고 네, 있었다. 네. 이거는 유족이 알면 너무 상처죠. 너무 상처받는 네. 것이고 저는 그 이후에 정부가 뭐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차원에서 유족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다면 지금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유족이 지금 지난주에 기자회견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를 안 만나 주십니까요? 관저에서 측근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관저에 불러서 만나는 대통령이 유가족이 사고 초기에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더니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관저가 아니라 그 어디라도 저희 유족들을 만나서 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는 더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나중에 나왔는데 결국은 처음에 명단 없다 그랬잖아요. 네.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라고까지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는데 네, 네. 명단 만든 게 나중에 있었죠. 드러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있는데 유가족들이 계속 다른 유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네. 우리 연락처를 네, 또 전해달라. 알려주겠다. 예, 예. 그랬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유족들을 일부 면담하고
이거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정황이에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저 문자는 뭔가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모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관실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보면 네. 그 메시지 내용이 결국은 다른 유가족의 연락처는 드릴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른 대목에서.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처음에 발표된 걸 보시면 1대1 맞춤형으로 대응 관리하겠습니다. 예. 했는데 이게 장례와 발인까지 첫 주에 이 애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했는데 지금 유가족들의 의심은 뭐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결국은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체로 라는 면담을 의구심이에요. 요청을 했었잖아요.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1대1로만 만나겠다. 심지어는 어떤 유가족은 1대1로 장관과 만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뭐 이제 집 인근 카페에서라도 괜찮습니다. 해서 아니 카페에서까지 찾아와서 1대1로 만날 의사가 있는 장관이라면 왜 이 공적인 공간에서 그게 뭐 회의실일 수도 있고요. 네. 당장일 수도 있고요. 유가족들과 단체로 하는 면담을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가.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유족이 모이는 것을 차단했다. 제가 오늘 인터뷰했던 유가족 아버님 한 분은 희생자 아버님 한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결국은 이 행안부가 막은 것 아니냐라고까지 좀 울분을 토하시면서 네. 왜 대통령실은 답변이 없는가. 네. 지금 90명의 가족이 모인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네. 언론의 도움, 뭐 민변의 도움을 받아서 힘들게 모였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간의 정부의 대응이 황당하다. 네.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내용이 힘드네요. 힘듭니다. 네. 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단추를 지금이라도 네. 다시 끼워야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며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다 열어놨을 뿐이야. 네. 오늘도 급박하게 돌아간 정치권을 휩쓴 말들 중에서 진품과 명품을 가려내는 정치쇼 진품 명품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품 호흡을 자랑하는 두 감정위원이죠.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커아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두 분을 이렇게 보면 일주일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월드컵을 앞두고 김성애 위원님이 또 펄펄 날지 않았습니까? 레전드 찍으셨죠. 레전드 이 방송 찍었어요. 이후로 축구 전문가가 되셨어요? 예. 저도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이기고 네. 우루과이랑 가나전 할 때 저거 짤 띄워놓고 봤어요. 그래요? 경우의 수 저거. 네. 네. 저게 필요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예. 정확했습니다. 예, 뭐 이 칠판을 잘 그려주셔서 제가 네. 언급결에 엎혀갔는데 네. 너무 재밌는 한 주였고요. 네. 게임들 너무 재밌게 봐서 우리 또 국민들 되게 지치고 힘들었을 때 네. 대표팀이 힘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근데 한철이니까요. 너무 들뜨지 마시고. 네. 네. 전 드라이브만 잘 나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4년 후 기대해 주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지금 이제 국회가 여러 가지로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기야 오늘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전면에 등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의 첫 번째 감정 발언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아무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왜 안 하실까 생각해 보면 너 가서 잘 싸워라. 근데 상임위원장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1등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의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네요. 국회 행안위원장이 이제 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 소감을 얘기했어요. 너 가서 잘 싸워라. 뭐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표 윤핵관으로서 100위 종군을 하겠다. 이 선언을 물러났는데 그 선언한 지 100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발언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50원 대 46억 원. 오, 차이가 엄청나네요. 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트럼프 카드라고 있죠. 카드로 이제 포커들 치시지 않습니까? 그걸 칠 때 내 패가 별것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판을 제압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과장된 얼굴 표정과 돈을 앞에 딱 걸어놓으면서 자, 10만 원 더 하면서 이제 소위 블러핑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뭐가 표가 있나 본데? 커 보이게 라고 이제 하는 거.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트럼프 한 통의 가격 2,750원. 블러핑은 카드판에 가서 하시라. 지금 행안 위원장 선거 본인만 나왔다고 뭔가 좀 다른 분들이 다 안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손을 흔들었잖아요.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 저는 이제 아닙니까? 그 보도를 볼 때만 해도 야 진짜 윤핵관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아까 사전 질문 답변할 때도 역시 윤핵관이 힘이 있나 보다. 행안위원장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군요라고 했는데 가서 좀 꼼꼼히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21대 전반부에 김도읍 의원, 박대출 의원,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조혜진 의원 등이 다 했고 요번에 하시는 의원 한기호 의원, 윤영석, 박덕흠, 김태호, 김상훈 의원 요번에는 안 되는데 기재를 1년씩 나눠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장이 되실 분들이군요. 되실 분들 3선 중에서 빼고 나면 이 사람들 빼고 나면 누가 남냐면 비례로 들어오신 권은희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안 하겠다고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유이동 의원인데 이분 지금 경기도당위원장이랑 두 가지는 또 겸임이 안 되거든요. 결국 하태경은 한 사람 남더라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장제원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서 어차피 다음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행안위원장 나 때문에 아무도 지원 못했죠? 하하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던 본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무주공상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커 보였지만 알고 보니 별표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히 준비해 오셨는데. 필요 이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십니다.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시계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시간을 쪼개 쓰시는 분인지. 네. 초단위로. 시계 안 차고 왔어요? 제가 원래 시계를 잘 안 차고 다녀가지고 불충. 제가 충성심이 부족한가 봅니다. 네, 열심히 차고 다니도록 하겠고요. 46억 원요? 네, 46억 원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초호화 벙커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막 전쟁 나도 굉장히 근데 뭐 안에도 되게 좋고 뭐 이런 벙커들 있잖아요. 그거 분양하거든요 요즘.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전쟁 나도 뭐 몇 년 살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면 왠지 느낌은 좀 힘들게 풍찬노숙하는 그런 느낌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초호화 벙커에서 뭔가 편하게 지내시면서 힘을 더 길러서 나타납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뭐 어떤 멘트 자체는 어찌 보면 그냥 뻔한 멘트입니다. 뭐 가서 잘해라, 잘 싸워라 정도 멘트인데 저 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그 여유.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그 여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오신 것 같고 또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던 게 그때 백의종군을 하는 동안 당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이준석 대표 이거 뭐 내치고 뭐 가처분하고 난리였는데 어찌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들 잘 피해 가시고 행안위원장으로 컴백했는데 이게 또 단순한 게 아닌 게 행안위원장 6개월 하고 나서 또 과방위원장을 또 하시게 되거든요. 여야 합의에 따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한 건데. 5월 말에. 또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같으면 또 과방위원장, 위원장으로 또 가요. 거기는 또 방통위 이런 쪽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실세 위원장인데 이런 것들 보면 아주 화려하게 컴백하는 거죠. 화려한 컴백. 그동안은 사실 뭐 백의종군, 이선우태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희생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오히려 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이준석계답게 약간 좀 삐딱하게 보고 계시네요. 아니요. 근데 그 한간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중에 1등 윤핵관이 아니라 자가 발전 중이다. 꼭 윤심이 거기 최고 많이 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윤핵관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어디서 어근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윤핵관이라는 건 별게 없고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원회에서 호되게 공격당하실 때 함께 참호를 파고 싸워준 동지들, 즉 그 당시에 우연히도 법사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윤핵관이 정해진 겁니다.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뭉쳐서 자, 우리 다음번 집권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다면 찾아보자. 윤석열 총재께서 잘하실 것 같다. 모시고 오자. 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헤쳐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기 처음이시니까 초행길 제가 봐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법사위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아는 사이인 거지 그들 안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권성동 의원이 나갔고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1등 윤핵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당대표 직접 도전해야죠.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여의도에서는 1타인 것 같긴 합니다. 아,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이후에 약간 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경선 단계에서 아주 가까웠던 건 맞습니다. 네. 사실은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네. 거의 캠프가 장제원 의원이 안 나오면 캠프가 네. 안 돌아간다라는 권성동 얘기가 의원보다 더.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물론 형이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네. 실제 이 살림 챙기는 거는 장제원 의원이 더 네. 이렇게 기묘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요즘 또 나와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위원장이 한 얘기도 정말 반박했잖아요. 네. 아니다. 왜 그 한동훈 장관 그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냐.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지도부를 뛰어넘을 정도의 핵심이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 자가 발전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공감 이번에 막 70명 모이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이거는 장제원 의원의 힘이다. 이 정도 모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 평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요. 그 지금 지도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정면 반박하면서 대척점에 섰잖아요.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 오늘 보니까 전당대 얘기도 좀 가끔 하자. 그러니까 뭔가 전당대회 분위기를 내가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느끼는데. 그렇죠. 근데 이 지도부하고 이렇게 윤핵관하고 이렇게 좀 대척점에 선 이유가 뭔가요? 그 사실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호영, 정진석 이런 분들이 반윤이거나 비윤인 건 아니, 전혀 아니고요. 아니죠. 이건 완전 친윤이죠. 네. 근데 굳이 따지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분들이 좀 과하다. 아니 내가 원내대표로서 협상도 해야 되고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뭐 국정조사도 하지 말라 그래 뭐도 뭐 하지 말라 그래 뭐 수석들 그 낙서하다가 들켰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 나는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강경파 입장에서는 아이 그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이야 이렇게 야당한테 끌려다니고 다 나가야지. 그 뭐만 하면 자꾸 뭐 할라 그러고 줄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그런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도부는 아무래도 일을 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저는 충돌이다. 온건파와 강경파 캐릭터 차이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지금 비대위를 윤핵관들이 그냥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25일에 비대위가 면담하고 나서 쫙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순간 윤핵관이 아니 우린 23일에 먼저 만났는데 이것이 흘러나왔죠. 근데 그것만 흘러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세부적으로 전당대회는 2말 3초 할 거야. 아유 무슨 비대위원장님 5월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가 그냥 보도로 흘러나오잖아요. 네, 정진석 위원장이 5월을 주장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언제나 어느 대통령도 다 관저에 불러다가 정치인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네. 이거는 공개해도 좋아라는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실을 들어갔던 사람이 관저를 들어갔던 사람이 함부로 나와서 자기가 만나고 다니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윤핵관이 대통령실의 양해하에 이 비대위가 발표하는 날 동시에 그 관저 우리가 먼저 갔어라고 말했다는 것. 이 힘의 우위 관계에서 우리가 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런 긴장은 존재하는데 네. 문제는 긴장은 존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윤핵관들에 가 있으면 비대위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는 상태에 가 있는 거죠. 그럼 장제원 의원의 힘이 더 우위에 있다, 지도부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궁금한 게,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힘이 많고,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차기 당대표를 본인이 노릴 것 같은데, 왜 당대표 도전은 안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무총장을 원한다고 봅니다.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를 한다. 이거는 네. 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네네. 뭐 이런저런 그 또 이게 원래 아주 이렇게 뭐랄까 대표로서 원톱 리더십 이런 거를 발휘하기보다는 네. 약간 참모형 캐릭터인 부분도 있으세요. 지금 까면 안 되는 말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는 아니 거예요? 뭐 제가 평가할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좀 아니고. 약간 살림 챙기 이런 부분을 잘하나 약간 보죠? 그 이제 뭐 예. 비서실장 예. 역할, 뭐 살림꾼 역할 이런 거에 특화된 분이기 때문에 막 오히려 그리고 공천 시즌에는요. 네.
당대표보다도 공천관리위원회의 실무 책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총장이 실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 사무총장이. 네, 사무총장이 지금 알짜 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간장연대니 김장연대니 이런 거 나오는 얘기도 네. 다른 분 당대표 이렇게 해서 연합해가지고 하면서 네. 본인은 사무총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내에서는 많이 보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인데 왜 자꾸 간장연대라고 해요?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알면서 그래, 알면서. 몰라요. 안신데 왜 자꾸 그러니까 간장연대라고 세간에서 하는 얘기들이 나 나오는데 몰라요. 여기 방송에서 할 수는 없지만. 네, 사무총장설.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예, 동의합니다. 아, 일단 그래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뽑은 집단은 그 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걸 동시에 차지하면서 그 권력이 힘으로 밀고 가는데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핵관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래 세력을 갖고 있던 큰 힘이 있던 분들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원탑의 개인기로 대통령 선거 돌파한 상태에서 이분들 옆에 붙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대로면 윤핵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당대표 하겠다고 나서면 거기에 의원들이 쭉 모이고 그런 그림으로 당대표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능력에 미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엔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큼 당원들이 신뢰를 안 해주니까 당대표를 못하게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당대표 할 사람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 한 스푼을 얹어주는 것을 윤핵관인 사람이 하면서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창피하긴 한 겁니다. 예, 정권을 만들어낸 창당의 이 권력을 만들어낸 공신들이 결국은 사무총장 정도 하고 만다. 한 사람 원내대표하고 하다가 중간에 나오고 좀 모양새는 사납죠. 네, 뭐 그것까지. 예, 크게 뭐 공부 모임도 하시고 뭐 어쨌든 실리를 챙기는 분위기다. 네. 이렇게 윤핵관들이 전면을 안 쓰면서 윤심이 점점 실리니까요. 당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윤심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 좀 눈물겹더라고요. 영상 네.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윤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사이입니다. 네. 어릴 때 생각도 좀 나고요. 윤심 쟁탈전. 내가 대통령과 더 친하다. 내가 더 자주 만난다. 내가 더 연대 보증인이다. 이런 경쟁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뒤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도 되나요? 네. 뭐 보도된 거라면요. 방송에서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거칠어요? 아니요, 뭐 페이스북에 본인이 직접 쓰신 글이니까요. 네. 예. 이미지 정치에 젖어 아무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 차기 대선이나 노리고 자기 정치나 할 사람,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치나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당대표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까? 그건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준표 근데, 대표 마음속에 있는 홍준표 분들이잖아요. 대표 마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정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본인은 현재로서는 정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80만 명인데 이 지금 선거 대선 치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입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때나 손가락이 가리켜 가면 그쪽으로 쭉 힘이 지금 집중될 상태인데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아마 불러다가 식사도 하시고 네. 여기 식사에서 소외되면 난 왜 소외시켰나 말도 나오고 이러는 단계를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소위 뭐 이제 어장 관리라고 하죠. 이런 상태를 유지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약간 남사스러운 게 뭐 이러다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기침을 해도 대통령께서 나한테 기침을 하셨어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 너무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뭐 농담삼아 말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뭐 저런 얘기들이 약간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큰 틀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눈시울이 젖어드는 얘기가 안철수 의원의 연대 보증인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연대 보증
보증인이라는 거는 이제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채무는 잔뜩 부담하는 것 같은데 그 뭔가 권리를 많이 못 누리시는 것 채권이 같다.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 분위기가 안철수 의원이 좀 애매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윤 느낌도 아니고 또 민심도 이게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간장연대입니까? 아이 또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입니다. 성이 안. 잘못 알았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이 좀 되게 애매해졌다. 애매해졌다. 예, 저는 그게 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뭐 경선 과정이나 당대표 선거 때 이런 식으로 아마 뭐 말을 넣고 막 누굴 불러다 밥을 먹었으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것은 되게 의아하긴 합니다. 심지어 그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안 하셨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을 안 하기 어려웠던 게 당시에 이준석 그렇죠, 그때 대표의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아니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상투적으로 1호 당원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한 달에 특별 당비로만 몇백만 원씩 내십니다. 당에.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시잖아요, 국민의. 그렇죠. 분위기상으로는 안 되는 분위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 뭐 MZ 세대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고 뭐 수도권에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도부 말이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떠올랐다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당대표 출마설에 선을 딱 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또 벼랑간 한동훈 장관이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의 순서상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했고 정치할 때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왜 불쾌감을 표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스타 장관이자 황태자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을 만들어 초선 의원을?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안 좋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정치에 왜 발을 담그게 만드나. 왜냐하면 본인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직행을 하셨고요.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쳤지만 여의도라는 음습한 공간,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여의도라는 공간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거친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초선 의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각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 제가 이거 한 달 전부터 계속 밀고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앞으로 또 내각에 머무를 것이다. 다른 직함을 맡아서. 그게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 중반기까지는 대통령과 함께 정부 운영을 하고 2026년에 좀 더 큰 선거를 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책임을 지고 한동훈 장관 대신해서 음습한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되면 오히려 약간 급이 다운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게 우리 그래요? 국회가 이거는 장관보다 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6년에 서울시장 직행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건데.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게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도 국회에서 배출을 못하면서 이게 국회 격이 지금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그리고 근데 다만 총리설은 저는 약간 설익었다고 보는 게 민주당에서 인준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정치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